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2025-2026년 시험 대비입니다. 기출 및 예상문제이고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답형 문제로부터 들어가고 이것을 사지선다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이 사람은 운수 종사자에 속하지 않죠. 왜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고 유상으로 화물 자동차를 운송하면 운수 종사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의 운행 차로로 오른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네, 편도 4차로입니다. 그러면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이니까 홀수면 어떻습니까? 요 중간에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붙죠. 그래서 여기가 왼쪽 차로, 요 둘이 오른쪽 차로입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는 어디로 갑니까? 이 오른쪽 차로로 가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3차로, 4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오른 것은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장소는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어떻습니까? 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통정리가 없고 그리고 좌우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교차로는 일시 정지해야 하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겨울철에 20mm 이상 눈이 쌓였다. 그러면 몇 프로를 감속합니까? 20mm 이상이니까 50% 감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mm 미만 쌓였다 그러면요 20% 감속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20mm 이상이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50% 감속입니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표시된 차선의 실선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노란색 실선, 이 차로 변경 또는 침범이 가능하다 그런데 틀렸죠. 노란색 실선은 차로 변경할 수 없고 침범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실선이 차선 변경 불가능이며 주정차 금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실선이 더구나 복선으로 두 개가 그어졌다면 뭡니까? 이건 중앙선이 되는 것으로서 이 중앙선 침범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노란색 실선은 차로 변경도 안 되고 침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주사고 적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하여 신고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즉 A라는 운전자가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시다. 또는 뭐 사고를 냈는데 옆에 있던 B라는 자기 부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러면 A는 어떤 것이 되죠? 도주, 뺑소니가 되죠. 그래서 도주사고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A라는 운전자는 도주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운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운전했다고 해서 바꿔치기 했다면 진짜 운전한 A라는 사람은 도주사고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호기도 고장났거나 또는 깜빡깜빡 황색 전멸 신호가 오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호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는 10만 원, 개인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일반일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묻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자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원래대로 하려면 개인인지 일반인지 나와줘야겠죠. 근데 거기에서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10만 원, 일반의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얼마인가? 일반은 10만 원, 개인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일반 화물자동차라고 물었습니다. 묻기를 일반.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죠. 개인 화물자동차 그러면 5만 원이 됩니다. 어떤 명칭입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다가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체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갑, 운수,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개인 화물 또는 개인 용달 화물 이런 식으로 표시하든지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그러면 일반은 10만 원, 개인은 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화물 운송 사업자가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일이다. 10일까지는 어떻습니까? 10일까지는 15,000원입니다.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10일이 넘어지는 11일째 되는 날부터는 하루에 얼마씩이 추가 부과된다고요? 5,000원씩. 그래가지고 총 토탈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50만 원까지.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화물 운송 사업자가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일 이내라면 10일까지 이내이기 때문에 15,000원. 10일 이내인 경우는 15,000원이고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00원에다가 11일째부터 가산금액이 하루에 5,000원씩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 총액은 얼마를 넘지 못한다? 50만 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15점입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용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휴대용 전화를 사용했다. 그러면 벌점은 몇 점이라고요? 15점 벌점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 철길 건널목 너가 아니라 널입니다. 건널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시정지해야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했다. 과태료 얼마죠? 과징금이 20만 원입니다. 일반은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입니다. 다음 중 도로법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점검.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점검은 무슨 법이 규율합니까?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 아니죠. 또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이건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이 아니라 무슨 법이요? 이것도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화물에 씌우고 이것을 터널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열로 압축시키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슈링크 방식이라고 한다. 화물의 하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는 가벼운 것을 밑에 쌓는다? 아니죠. 무거운 것을 밑에 놓고 가벼운 것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는 무거운 것을 밑에 쌓습니다. 창고 내 입출고 작업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 무거운 화물의 경우 떨어뜨리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운반한다. 뒷걸음질로 운반하면 전진하는 방향이 보이질 않게 되죠. 시야가 안 보여서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로 운반한다. 틀렸습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시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뒷걸음질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앞을 보고 운반해야죠.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정상일 때
연소시에 어떤 색을 띠냐? 무색입니다. 또는 무색 또는 옅은 청색. 그런데 회색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냉각수나 또는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해서 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회색 또는 백회색. 불완전 연소로 까만 게 나온다. 그러면 검은색 배출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불완전 연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사 화물의 일부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의 통지 없이 며칠이 지나면 소멸하느냐? 30일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반지? 금반지가 없어졌다. 일부 멸실입니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근데 30일이 넘어졌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TV 한 대가 없어져 버렸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30일 이내에 일부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 화물의 일부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의 통지 없이 며칠이 지나면 소멸돼 버린다.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사 화물 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려면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교통사고 요인 중 중간적 요인은 운전자의 성격이다. 교통사고 요인에는 직접 요인, 간접 요인, 그런데 중간에 중간 요인이라는 게 있죠. 요 중간 요인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지만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 이게 중간 요인인데 운전자의 지능이나 성격, 심신 기능 불량 상태, 음주 및 과로 등의 운전자와 관련된 요인들, 요게 중간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에 있는 대상물의 거리를 눈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심시력이라고 한다. 그냥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시력이면 되는 거죠. 근데 심시력은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심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시력은 이 심자는 깊다 이런 말이죠. 다각적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물체 사이의 거리감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이걸 입체시력이라고도 하며 심시력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고가 다양하다 그러면 틀린 거죠. 어린이의 사고는 단순합니다. 저 길에서 길 건너편에서 어머니가 오라고 부르면 오고 가는 자동차는 안 보이고 어머니의 손짓만 보이게 되죠. 건너다가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길 건너편에서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체 할 경우에 뛰어오는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다양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소위 말해서 만시기법이죠. 자동차가 출발할 때 앞 범퍼 부분이 들리는 현상. 노즈 앞. 노즈는 코죠. 얼굴이 들리는 것은 코가 들린다는 거죠. 뒷 후륜 구동일 경우에 구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앞바퀴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가 출발할 때 앞 범퍼 부분이 들리는 현상. 사람의 가장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코죠. 코가 올라오는 것처럼 머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앞 범퍼 부분이 들리는 현상을 노즈업이라고 한다. 코가 들린다. 이런 것처럼 앞범퍼 부분이 들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륜차는 대형차일수록 크고 외륜차는 소형차일수록 크다. 틀렸죠. 내륜차든 외륜차든 대형차가 크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차가 있다면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 뒷바퀴 이쪽이 여기서 이렇게 돈다고 하면 이쪽이 밖에 있으니까 외륜이고 이쪽이 안에 있으니까 내륜입니다. 앞바퀴가 그리는 흔적과 뒷바퀴가 그리는 흔적 요 차이
요 차이를 뒷바퀴니까 내륜, 그 다음에 차이니까 요 차는 요렇게 한문으로 쓰면 요런 차자, 차이. 그래서 밖에 있는 앞바퀴와 밖에 있는 뒷바퀴가 그리는 요 차이. 요거는 밖에 있는 바퀴니까 외륜이라고 하고, 차이니까 외륜차. 그래서 외륜차와 내륜차는 다 차체가 클수록 이 차가 크죠. 그래서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내륜차는 대형차일수록 크고, 죄송합니다.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한 설명, 내륜차도 외륜차도 다 대형차일수록 큽니다. 근데 외륜차는 소형차일수록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 전달되어 자동차가 노면 위를 달리게 하는 장치는 주행장치죠. 엔진에서 상하 운동이 크랭크 촉을 통해서 왕복 운동이 되고, 이것이 바퀴에까지 전달되게 하는,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주행장치라고 한다. 또는 동력 전달장치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까지 전달되어, 동력 전달이 되죠. 자동차가 노면 위를 달리게 하는 것은 주행장치 또는 동력 전달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차로 변경 시에는 최소한 30m 전방으로부터 방향 지시등을 켠다. 즉 깜빡이를 일반 도로에서는 30m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물었습니까? 고속도로를 물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몇 미터 전방부터 켜야 합니까? 100m 전방부터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켜줘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방서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방서부터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켜줘야 합니다. 엔진 시동이 꺼져 재시동이 불가할 때의 점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다가 엔진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시 걸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과 필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엔진이 가다가 꺼졌다 그러면 연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연료에. 또는 점화에 문제가 있거나, 이쪽을 봐야 되는 것이지 엔진 오일이 있나 없나를 봐서는 되는 건 아니죠. 다음 문제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주차한 후 출발할 때 순서. 먼저 시동을 켭니다. 시동을 켜야 또 창문이 열리겠죠. 에어컨을 세게 틉니다. 세게 틀어 환기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시동을 켜고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세게 튼 다음에 출발합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추측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늘 다니던 골목입니다. 20년 다니도록 여기를 다녀도 사람 하나 튀어나오지 않았다. 오늘 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추측하고 그냥 내리몰았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큰일 나죠. 오늘 처음 가본 길처럼 그렇게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 추측운전은 안 된다. 도로교통법상 40km 초과 60km, 초과 속도가 40에서 60km입니다. 그러면 벌점이 얼마죠? 30점입니다. 40km에서 60km 사이를 초과하면 벌점 30점입니다. 자동차 등록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냐? 50만 원입니다.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까지 위반하면 250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가린다든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에 1차만 위반해도 50만 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음주운전, 무면허금지를 포함해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냐는 거예요. 취득기간, 응시제한기간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다. 그러면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 취득 못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최고속도 80km죠.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운송장을 부착하는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쌀매트, 카페트 등의 물품은 붙이기는 어렵겠죠. 운송장을. 그럴지라도 가장자리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어디다 붙여야 합니까? 테이프 등을 사용해서라도 어디에 붙인다? 물품의 정중앙에 운송장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정중앙입니다. 주유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이 아닌 것은 고정 주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주유기를 사용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고정식 주유소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해서 주유해야 합니다. 차량 내 화물의 적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의 뒷부분에 적재한다. 틀렸죠. 뒷부분이 아니라 무거운 화물은 요 중앙에 골고루 하지만 무거운 화물이 있다면 중앙에 설치해야 합니다. 적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을 적재할 때는 최대한 무게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되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이 어디예요? 중간 부분에 중앙에 중간 부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재한다. 팔레트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 요걸 써야 합니다.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보겠습니다.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은 포장과 포장 사이에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사이에 그대로 놓으면 미끄러지니까 여기다가 미끄럼 방지 시트를 치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끄럼 방지 시트가 슬립 멈추기, 슬립이 뭡니까? 미끄러지다는 말이잖아요. 미끄러짐 방지 시트를 중간에 삽입해서 시트를 넣음으로써 화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넓은 220도까지 볼 수 있느냐 요 범위 요걸 가리켜서 시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시야는 양안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시야는 180도에서 200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수 있으면 180도인데 여기보다 좀 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가 몇 도까지 볼 수 있냐 하면은 200도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시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시야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180도에서 200도를 볼 수 있다. 동력 전달 장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서 이제 소급 소보인데 소급 소보가 뭐냐면은 현가 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승차감을 좋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소급 소보는 쇼크 안 받도록 승차감을 좋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 어깨 갓길의 기능이 아닌 것은 거기에 노면 표시를 도와주고 공간을 분리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갓길의 기능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노면 표시를 도와주고 공간을 분리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것 이거 시속 유도봉이에요. 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중앙 분리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빛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 이걸 가리켜서 시선 유도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표현한 게 이겁니다. 노면 표시를 도와주죠. 여기에 이렇게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그래가지고 여기가 중앙 분리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 중앙 분리선 이 중앙선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공간을 분리하여 시선을 유도한다. 이게 시선 유도봉에 대한 정의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브레이크가 막 작동하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동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동차가 여기를 가는데 갑자기 내 자동차가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사람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는 것
사람이다. 그러고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왔다고 합시다. 인지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왔습니다. 요 거리를 뭐라고 그러죠? 공주거리다 이렇게 말하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바퀴는 멈췄는데 관성으로 밀려갑니다. 그래갖고 정지할 때까지 거리,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그렇게 인지하고 발을 올리기까지가 뭐라고요? 공주거리. 그리고 발을 올려서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멈추기까지가 뭐라고요? 제동거리.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정지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가 공주거리.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는 멈췄는데 관성으로 쭉 밀려가고 스키드마크를 그리면서 멈추기까지 거리가 제동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쳐서 정지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동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 왕복 실차율을 낮춘다. 효율을 높인 게 아니죠. 높여야, 실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낮춘다가 틀렸습니다. 실차율을 높여야 합니다. 실차율은 뭡니까? 화물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해 실제로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하루에 인천에서 목포까지 380km를 뛰는 거리를 갔는데 실제로 짐을 싣고 간 거리는 100km밖에 안 됐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 되나요? 예. 어떻든 실차율은 한 40%다. 예. 이게 실차율이라는 거예요. 화물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380인데 실제로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는 100km밖에 안 된다. 뭐 이것을 그냥 알기 쉽게 해서 38km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실차율은 10%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류의 용어 가운데 소규모의 상품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 우리가 택배하면 배송한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걸 가리켜 배송이라고 합니다. 소규모의 상품을 직접 배달. 이걸 배송이라고 합니다.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이용할 때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화물 운송 크기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사용하는 차종과 차량의 한계가 있다. 물건을 10톤 실을 때도 있고 1톤 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0톤짜리 따로 두고 5톤짜리 따로 두고 1톤짜리 따로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화물 자동차 하나 넣고 쓰는 겁니다. 1톤 보내는데 10톤 차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할 때 장점에 해당되겠습니까? 단점이 되겠죠. 화물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3자 물류에 의한 물리혁신 기대 효과가 거리가 먼 것. 제3자 물류.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물류비 절감이 되면 경쟁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되겠죠. 경쟁 강화 그래야 맞습니다. 철도와 비교한 트럭 수송의 장점이 아닌 것은 철도하고 트럭하고 비교하면 누가 많이 싣죠? 철도가 많이 싣죠. 그래서 수송 단위가 작고 수송 단가가 높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뭡니까? 트럭 운송의 수송 단가가 높으니까 단점이 되겠네요. 철도 비교 트럭 운송의 장점이 아니죠. 이건 단점이죠. 트럭 운송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럭 수송의 단점은 수송 단위가 작고 연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든다. 적으니까 많이 들겠죠. 그리고 공해 문제, 적은 걸 싣고 계속해서 다니니까 공해 문제도 있고 자원 및 에너지 전략의 문제 등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단답형으로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은 운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아닙니다. 왜요? 허가를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가 됩니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운수 종사자라 함은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 운수 종사자죠.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이나 보조하는 자, 그 밖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다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운송 사업자가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의 주행차로로 오른 것은 편도 4차로 뭡니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는 어디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른쪽 차로죠. 다시 한번 그래서 보면 4차로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왼쪽 오른쪽 하는데 하나, 둘, 셋 홀수니까 오른쪽으로 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왼쪽 차로. 이 둘은 오른쪽 차로. 그럼 화물 자동차는 어디로 다녀야 한다고요? 이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한다고. 오른쪽 차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4차로에서 우측 차로는 3차로와 4차로다. 그리고 1차로는 추월차로고 2차로는 왼쪽 차로이며 3, 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다. 그럼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이용할 수 있고 2차로는 승용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차, 승용차가 다니는 곳이다. 왼쪽 차로. 3, 4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3, 4차로. 여기서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가 되겠죠.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는 어디다? 오른쪽 차로로 다니는 겁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장소는 도로가 구부러진 곳, 서행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도로가 구부러진 곳에 갔다고 일시 정지했다고 합니까? 그냥 서행하면 됩니다. 비탈길의 고급마루 부근 일시 정지하지는 않죠. 서행하면 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여기서는 뭡니까?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 교통정리가 없고까지만 나오면 뭐예요? 서행입니다. 근데 없는 데다가 and, 좌우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보이진 않는데 멈추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행해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해야 하는 장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없고 and 좌우도 확인할 수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20mm 이상이면 감속이 50% 감속입니다. 100분의 50을 줄여야 합니다. 20% 미만이면요 20% 감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20mm 이상 쌓였으니까 50% 감속입니다.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보인다. 50% 감속입니다. 노면이 얼어붙어서 빙판길이다. 50% 감소입니다.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50%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시거리 100m도 안 보인다.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이다.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그러면 100분의 2, 50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50% 감속입니다. 도로에 표시된 차선의 실선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흰색 실선, 차로 변경 불가능 맞죠? 흰색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점선. 이렇게. 흰색 점선에서 차로 변경할 수 있죠. 노란색 실선, 차로 변경 또는 침범 가능 틀렸습니다. 노란색 실선, 차로 변경 못하고 침범도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죠. 청색 실선, 버스 전용 차로죠. 빨간색 실선,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소방차 구간 같은 게 빨간색 실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정차 금지 구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실선 부분 차로 변경도 안 되고 침범도 안 됩니다. 6번입니다. 도주사고 적용 사례에 해당되는 거, 도주사고. 답은 몇 번입니까? 운전자 바꿔치기죠. 네. A라는 운전자가 운전했는데 이 사람이 좀 의사라고 합시다. 그 옆에 부인이 앉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내가 걸리면 안 되니까 당신이 했다고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도주한 것이 되죠. 도주사고가 적용된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도주사고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런 경우는 도주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조치했다.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 격리해서 구호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도주로 본다 안 본다? 도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는 도주로 본다. 그래서 도주사고로 적용된 사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화면 멈추고 읽어보십시오.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사고다. 7번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호기가 고장났거나 황색 전멸 신호인데 신호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것은 신호 위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운전자 부주의로 과실로 신호 위반했다. 위반입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 위반했다. 얄짤 없는 신호 위반이죠. 통행금지 지시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이 신호 위반했다. 위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8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과징금은 어떻게 되죠? 개인은 10만 원, 일반은 얼마입니까? 20만 원. 개인 화물자동차 10만 원. 과징금이 얼마냐? 1번은 맞고 2번은 10만 원인데 20만 원 틀렸고 일반 화물자동차는 20만 원인데 100만 원 틀렸고 60만 원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개인은 10만 원, 일반은 20만 원입니다. 뭘 안 했을 때요? 운전자 취업 현황,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개인은 10만 원, 일반은 20만 원. 그래서 취업 현황,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개인은 10만 원 과징금, 일반은 20만 원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 오토바이, 렌터카, 퀵서비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하지 않죠. 화물자동차라고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죠. 화물자동차 운송. 그래서 용달은 들어가는 거죠.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도 화물자동차 운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화물자동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화물자동차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과되는 과징금은 운송사업자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얼마죠? 개인은 5만 원, 일반은 1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물었습니까? 일반 화물자동차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됩니다. 뭘 안 했을 때요? 운송사업자 명칭을 그냥 차 요 바깥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죠? 뭐 대한 운수 주식회사라든가 또는 개인 용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운송사업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은 개인은 5만 원, 일반은 1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을 물었으니까 2번 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적재물 배상보호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10일이면은 얼마입니까? 15,000원이 부과됩니다. 11일째 되는 날부터는 하루에 5,000원씩이 추가로 이제 부과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 다 해서 토탈 얼마까지요?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50만 원 이상은 부과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3일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입니까?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했다. 그때 부과되는 벌점은 몇 점이냐? 휴대용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걸리면 얼마죠? 15점입니다. 15점 벌점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했다. 벌점 15점입니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도 함께 들어갑니다. 주로 묻는 것은 벌점만 물으니까 벌점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15점 벌점이다.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정지한 다음에 가라는 거죠. 일시 정지입니다.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지해서 살펴보고 가면 됩니다. 일시 정지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 통과하려면 일시 정지하고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 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했다. 밤샘 주차하면 부과되는 과징금이 얼마죠? 일시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도로에서 밤샘 주차했다. 화물장터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20만 원이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반 화물 자동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게 개인이면요 10만 원입니다. 일반은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 여기서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 정답입니다. 도로법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도로망 계획 수립, 도로공사의 시행, 자동차의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이것이죠. 자동차의 안전점검은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로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점검은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도로법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대기환경 적정 지속가능 관리보전 맞고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이거 틀린 것이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는 뭡니까? 이것도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화물에 씌우고 필름을 수축시켜 팔레트와 밀착시키는 방식 뭐라고 그랬죠? 슈링크 방식이다. 화물을 열 수축성 플라스틱을 화물에 씌우고 그것을 이제 터널을 통과하게 하면서 열을 가하죠. 그러면 쫙 압착돼서 붙어버리는 거죠. 밀착시킨 겁니다. 이걸 슈링크 방식이라고 한다. 화물의 하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외에 적치할 때는 밑받침하고 덮개로 덮는다. 맞죠?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는 가벼운 것을 밑에 쌓는다. 틀렸다. 어디가 틀렸죠? 무거운 것을 밑에다 놓고 가벼운 걸 위에다가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한 줄로 쌓지 말아야 하고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라도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쪽 끝이라도 맞춘다. 그래서 화물의 하역 방법,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 가벼운 것을 밑에 쌓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창고내 입출구에서 옳지 않은 것. 무거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운반해 갖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안 된다고 그랬죠. 뒷걸음질로 운반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상층과 하층에 동시에 작업하면 안 되죠. 컨베이 벨트에 올라가도 안 되고요. 맞습니다. 창고내 작업 안전 통로를 충분히 확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시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뒷걸음질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뒷걸음질은 안 되죠.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연소 시에 정상이라면 어떤 색을 띠느냐? 정상이면 무색입니다. 회색은요. 회색이나 회백색 이런 거라면 그렇습니다.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연소실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검은색은요. 그 불충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색은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될 때,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가 정상일 때는 무색이다. 정상 상태에서는 무색 또는 얇은 청색을 띱니다. 불안전 요소되면 검은색 배출가스를 냅니다. 이사 화물의 멸실, 일부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의 통지 없이 며칠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30일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사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교통사고 요인 중 중간적 요인은 주로 운전자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고 직전의 과속, 요건 직접 원인이죠. 안전지식의 결여, 이거는 간접이라고 하면 운전 조작의 잘못, 요거는 직접 원인이죠. 운전자의 성격 같은 것은 요것이 중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간 요인 또는 중간 원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요인에 대한 이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요인에는 직접 요인, 간접 요인, 중간 요인이 있는데 사고 직전에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게 직접 요인이 되죠. 운전 조작을 잘못하고 핸들을 잘못 틀어서 사람을 치었다. 그럼 그것도 직접 요인입니다. 안전지식이 평소에도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건 간접 요인이고요. 운전자의 성격, 요거는 중간 요인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에 있는 대상물의 거리를 눈으로 측정하는 것, 거리를 측정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심시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시력이란 물체 사이의 거리감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이걸 입체시력 또는 심시력이라고 한다. 24번입니다.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방행동이 많죠. 판단력 부족하죠. 주의력 부족하죠. 사고가 다양하다. 사고가 단순하다. 다양이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사고가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다. 자동차가 출발할 때 앞범퍼 부분이 들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코가 들리듯이 노즈업, 앞범퍼 부분이 들리는 것을 노즈업이라고 합니다. 그 롤링은요, 좌우 진동, 바운싱은 상하 진동, 피칭은 앞뒤 진동, 노즈업은 출발할 때 앞 범퍼 부분이 들리는 것.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륜차는 앞바퀴 안쪽과 안쪽이죠. 뒷바퀴 안쪽의 차이다. 엄밀하게 보면 궤적의 차이다 이래야 합니다.
외륜차는 앞바퀴 바깥쪽과 뒷바퀴 바깥쪽의 차이다. 맞죠? 이것도 맞다고 보고 이것도 맞습니다. 내륜차는 대형차일수록 크고 외륜차는 소형차가 크다. 틀렸죠? 내륜차든 외륜차든 대형차일수록 큽니다. 소형차가 크다. 이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전진할 경우 내륜차, 후진할 경우 외륜차 이완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륜차와 외륜차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를 보면요. 이 차를 보면 여기가 돌려는 방향으로 볼 때 안쪽 바퀴죠. 안쪽 바퀴니까 내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가 그리는 요 궤적의 차이, 요거를 내륜차라고 하는 겁니다. 내륜차에서는 주로 돌 때 앞바퀴는 그냥 돌았어요. 뒷바퀴가 여기를 갈구고 가는 거죠. 전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륜차입니다. 이게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도는데 이게 바깥쪽이니까 외륜이 되겠습니다. 이 외륜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 이것을 외륜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륜차는 주로 후진할 때 갉아먹습니다. 후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륜차든 외륜차든 그것은 대형차일수록 크지. 내륜차가 외륜차는 소형차가 크다? 아닙니다. 외륜차도 대형차일수록 큽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 전달되어 자동차가 노면 위를 달리게 하려면 동력 전달 장치 또는 주행 장치이죠. 정답은 주행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 전달되어 자동차가 노면 위를 달리게 하는 장치 주행 장치고, 조향 장치는 핸들이죠. 방향을 가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시동은 뭐 그렇죠. 스타트 모터라든가, 현가 장치는 이건 주로 코일 스프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승차감, 요걸 가리켜서 현가 장치라고 합니다. 쇼크업소버 같은 거죠.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속도의 흐름과 도로 사정, 날씨 등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을 멀리 둬야 되죠. 고속도로 진출 입시 속도 감각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최소한 30m 전방으로부터 방향 지시등 켠다. 틀렸다고 그랬죠. 30m 전방은 일반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속도로를 물었습니까? 고속도로는 뭐죠? 최소한 30m가 아니라 100m 전방으로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줘야 합니다. 100m 전방부터 깜빡이를 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시에 최소한 100m 전방으로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29번입니다. 엔진 시동이 꺼져 다시 재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안 걸립니다. 그때 점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엔진 오일과 필터 점검, 이건 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연료가 공급 안 된다든가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밥에 공기가 유입돼서 연료 공급이 안 된다. 연료 탱크에 이물질 혼입이 돼가지고 연료 공급이 안 된다.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연료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엔진이 꺼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엔진 오일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30번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주차해 놨더니 출발할 때의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먼저 시동을 켜고 그래야 창문이 열리겠죠. 에어컨 세게 틀고 그리고 출발한다. 찾아보면 1번이 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시동을 켜야 창문이 열리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환기 좀 시키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다 맞는 거죠. 추측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속도 위반이 40에서 60km를 속도 위반을 했다. 그때
법규 위반 벌점은 몇 점이 되겠느냐? 40에서 60이면 몇 점이죠? 예, 30점이죠. 벌점 30점입니다. 그래서 벌점은 한번 살펴보면 초과가 20km 이하다 그러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3만 원 나옵니다. 네, 40km, 그러니까 20에서 40km, 40km 이하를 초과했으면 벌점이 15점입니다. 벌점만 보고 가겠습니다. 40에서 60이다. 그러면 몇 점이죠? 벌점이 30점입니다. 60km를 초과했다. 그럼 벌점은 60점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km 이하면 벌점은 없고 40km 이하 20부터 40이면 벌점 15점, 40에서 60km 이하이면 벌점 30점, 60km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40에서 60 사이를 초과했다고 했기 때문에 벌점이 30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 1차 위반 과태료 금액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차 위반은 50만 원, 2차 위반은 150만 원, 3차 위반은 250만 원. 그래서 1차 위반이니까 50만 원. 2차 위반은 150만 원. 3차 위반까지 했다. 그러면 25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절대 가려서는 안 되겠죠. 자동차 등록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는데 1차 위반이면 50만 원의 과태료이고요. 2차 위반이면 150만 원, 3차 위반이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무면허 포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 응시기간 제한 몇 년입니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겠다면 5년 이내에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한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요 내용을 요약을 해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 응시기간 제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화물자동차 시속 80k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80km가 되겠습니다. 운송장 부착 요령, 취급 주의 스티커는 운송장 바로 우측 옆에 붙여서 눈에 띄게 합니다. 운송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눌러 부착합니다. 쌀매트, 카페트 등의 물품의 가장자리에 운송장을 부착한다. 틀렸습니다. 물품의 정중앙에,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잘 안 붙으면 뭐 테이프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중앙에다 붙여야 합니다. 운송장을 부착할 때 운송장과 물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부착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붙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자리에 붙이면 안 됩니다. 정중앙에 붙여야 합니다. 잘 안 붙으면 테이프를 사용해서라도 붙이면 됩니다. 주유 취급소에서 주유할 때에 원칙적으로 시동 끄고 하는 것이 맞죠. 전부 주유축에서 밖에 나온 채로 주유하지 않는다. 맞고요. 고정 주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주유를 사용해야 한다. 틀렸죠. 거기에 설치된 고정 주유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유 시에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해서 직접 주유해야 합니다. 화물 차량 내에 적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루프나 체인으로 묶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의 뒷부분에 적재한다. 틀렸다고 그랬죠. 어떻게 적재한다고요? 무거운 화물은 중앙,
골고루 하는데 무거운 화물은 특히 중앙에다 한다.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쌓는다. 적재균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은 적재의 뒷부분이 아니라 중앙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는 최대한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되 무거운 화물은 적재하면 어디요? 중간 부분에 들어오게 한다. 팔레트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 화물과 화물 사이에 뭐한다? 미끄럼 방지, 이 시트를 깐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슬립, 미끄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다. 그래서 슬립, 멈추기 시트 방식.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 슬립 멈추기 시트를 넣음으로써 화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화물을 인수하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취급 화물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맞습니다. 운송장을 교부하기 전에 물품을 먼저 인수한다. 이 부분도 맞죠? 물품을 먼저 인수해야 합니다. 전화로 예약 접수 시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는 확인하다 안 해도 된다? 틀렸죠. 전화로 할지라도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가 며칠 정도인지 이런 건 다 확인해 보고 접수해야 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예약 접수 시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전화로 발송한 물품을 접수받을 때 반드시 집하 가능한 일자와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를 확인한 후에 배송 가능한 경우에야 고객과 약속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화물 적재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은 화물 위에 큰 화물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맞죠?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을 맞춘다.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싸지 말고 같은 종류끼리 쌓는다. 종류가 다른 것을 적재할 때는 가벼운 것을 아래에 쌓는다. 이게 틀렸죠. 무거운 것을 아래에 쌓아야겠죠. 그래서 가벼운이 틀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아래에 쌓아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을 적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운 것을 밑에다 쌓습니다.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뭐라고 그러죠? 시야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정상인의 시야에는 어떻다? 180도에서 200도 정도를 볼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조금 더 가면 200도 되겠죠. 시야가 이 정도는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그 범위는 시야이다. 시력은 뭡니까? 정지된 물체를 눈이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시력이고, 그래서 뭐 0.8이다, 뭐 1.5다. 이게 시력이죠. 시공은 시력이 발달하는 기간을 말하고, 시축은 눈으로 물체를 볼 때 눈의 중심을 통과하는 가상의 선, 이걸 시축이라고 합니다. 시야는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는 180도에서 200도다. 동력 전달 장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죠. 클러치, 타이어, 전부 다 주행 장치 또는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쇼크 옵서버는요, 아까 보았듯이 이것은 현가 장치라는 거죠. 즉 승차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길 어깨, 갓길의 기능이 아닌 것은 보도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지장의 통행장소로 제공됩니다. 측방 여유폭을 가짐으로 교통의 안정성과 쾌적성에 기여하죠. 노면의 표시를 도와주고 공간 분리라의 시선을 유도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노면 표시 도와주면서 공간 분리해서 시선 유도하는 거. 시선 유도봉이라고 한다.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와 사고 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한다. 그렇죠? 여기가 갓길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빼서 갓길에 붙이는 거죠.
고장차가 있으면 이 본선 차도를 벗어나서 갓길에다가 놓고 혼잡을 방지해 준다. 근데 노면 표시를 도와주며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뭐다? 시선 유도봉이라고 한 겁니다. 시선 유도봉이 어떻게 생긴 거냐? 요런 게 시선 유도봉이다. 그래서 시선 유도봉은 보시다시피 도면 표시를 도와주고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도 여기다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겁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시선을 유도한다. 이게 시선 유도봉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제동거리라고 한다는 거죠. 운전자가 앞에 위험물이 인 것을 인지하고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거, 브레이크에다 발을 올려놓는 거, 꽉 밟는 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요 거리를 뭐라고 그런다? 공주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서부터 밀리는 것이죠. 밀리는 거. 관성의 법칙에서. 바퀴는 멈췄는데 차 자체가 멈추기까지 요 거리를 뭐라고 그런다? 제동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요 둘을 합쳐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쳐서 우리는 정지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동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완전히 숙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위험물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거리, 이걸 공주거리라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바퀴는 멈췄으나 스피드 마크를 지면서 쭉 가고 여기서 차체가 멈췄다. 요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차체가 멈추는 순간까지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은 2번 제동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화물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 최적화 도모 맞고요. 컨테이너 수송 강화 맞습니다. 공차로 운행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 확립 맞습니다. 항복 실차율을 낮춘다가 틀렸죠. 높인다. 왜냐하면 왕복 실차율이란 건 뭡니까? 총 운행 거리 분의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 이게 실차율이니까 실차율을 높여야겠죠. 빈 차로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왕복 실차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 한다. 실차율이란 화물 자동차의 주행 거리에 대해서 주행 거리분의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 이게 실차율이다. 이 실차율을 높여야 합니다. 물류의 용어 가운데 소규모의 상품을 판매자 구매에게 직접 전달. 그러면 뭐죠? 배송한다고 그러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송은 죄송합니다. 수송은요. 대량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수송이라고 합니다. 운송은 물건이나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어떤 대부분의 활동을 운송이라고 하는 거죠. 배송은 소규모 상품을 판매자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문화까지 전달한다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배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이용할 때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차량의 구입 및 등록이 용이하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운송 화물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구매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차량의 기동성이 높아지고 운송 시스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두기가 어려워서 10톤 화물차 하나 두고 일자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것은 우리 차로 운송합니다. 그래서 10톤 화물차는 여기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달이 할 것이 1톤짜리가 나왔습니다. 1톤 배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1톤 차가 없으니까 10톤 차에다 싣고 움직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2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직접 이렇게 하려면 화물차를 몇 개를 둬야 되겠어요.
10톤부터 시작해서 대여섯 대는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기 어려우니까 한 대 두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모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이 단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화물은 사용하는 차종이나 차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가 화물 자동차는. 제3자 물류에 의한 혁신 기도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답부터 보면요.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3자 물류에서 물류비를 절감했다면 경쟁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리고 정답이 됩니다. 이건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철도와 비교한 트럭 수송의 장점이 아닌 것은 트럭 수송의 장점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단점을 고르면 되겠네요.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이 용이하다. 이 트럭 운송의 장점입니다. 중간 하역이 불필요하다. 왜? 철도로 가면 중간에 내려가지고 다시 집하지로 가고 이렇게 중간 하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트럭 운송은 중간 하역이 필요하지 않죠? 맞습니다. 포장의 간소화 간략화가 가능합니다. 수송 단위가 작고 수송 단가가 높다. 이것은 장점이 아니라 뭡니까? 단점이라고요. 단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장점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이건 단점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트럭 수송의 단점은 수송 단위가 작으니까 연료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들죠. 그래서 수송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싣고 매번마다 매연 분기면서 다니까 공해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 석유값이 많이 들죠. 그래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집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